식량이 불균형한 상태에서는 부족한 상태에서는 우유가 귀한 존재였죠. 예. 그러니까 낙농진흥 정책을 정부 주도하에 강력하게 펴서 소의 숫자도 많아지고 사양 기술도 높아지고 소도 개량이 많이 되면서 그러니까 더 이상 우유가 특정 계층에서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 아니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이 되면서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안녕하세요. 고품격 농업지식 채널 지따입니다. 여러분은 마트에서 우유 한 팩을 들었을 때 가격이 만만치 않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좀 이상하긴 하죠. 소비자는 우유가 비싸다고 하는데 정작 우유를 생산하는 낙농가는 갈수록 더 힘들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유가 남아돈다는 뉴스까지 나오는데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한국 낙농업의 현실을 파헤치기 위해 가지고 오늘 이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예전에 나왔었죠. 하현재 수의사님하고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또 우리 채널의 무거운 분위기를 좀 완화시켜줄 박재호 지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농업인 교육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농업인 교육을 갔는데 한 분이 네. 저를 알아보시고 네. 지따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했더니 그분이 그래도 농업 채널 중에서는 가장 진실된 채널이라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길래 네. 제가 조금 감동했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네네. 우리는 항상 진실을 얘기하고 항상 사실을 얘기하는데 네, 댓글에는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긴 해요. 네, 그렇죠. 사실 우리가 뭘 의도를 가지고 왜곡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하기야 네. 농업이라는 게 사실 많은 분들은 하나의 농업이 있다고 생각하시지만은 농업은 수백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하는 낙농, 우유도 사실은 완전히 다른 농업이죠. 그죠? 기존의 한우 산업과도 다르고 돼지 산업과는 더 크게 다르고 닭과는 비교하기도 어렵고 그죠? 같은 축산이라고 묶이지만은 낙농은 완전히 다르죠. 어떠세요, 수의사님? 그렇죠. 이제 제가 저는 소를 진료하는 수의사를 하면서 젖소 목장을 한 지는 한 15년 정도 됐어요. 너는 왜 수의사만 하지 목장까지 했냐. 소를 진료하는 수의사만 할 때는 생각보다 하현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네네. 특히 축주들 중에서는. 근데 목장을 제가 한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그전에 하현재 되게 좋아하는 팬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는 목장주가 나오더라고요. 낙농가들이. 예.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정말로 저를 걱정하는, 야, 대한민국에 몇 가지 불문율이 있는데 수의사가 목장하면 다 망한다. 네 어떻게 하려고 그걸 하냐. 예. 그런 두 부류로 나눠지다. 첫 번째 부류는 수의사를 하면서 목장을 하면 전통적인 농부로 봐주지 않는 거예요, 저를. 예. 그 다음에 제가 봐서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지 않은데 자기들하고 경쟁을 하는 하나의 사람으로 들어왔다고 판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아무 경쟁 관계에 없는 사람이라 판단할 때는 그냥 좋은 수의사였어요. 우리 목장에서 뭐 발도 깎아주고 난산도 해주고 수술도 해주는. 그러다가 제가 목장을 한다 하니까 정말 친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진료가 딱 끊어지면서 이제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하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농민들은 같은 업을 하는 농민들을 싫어할까요? 어떻게 보면 농민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이 댓글에 많은 분들은 야, 이 자식아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네가 농사 지어봐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그분들하고 농사 짓게 되면 그분들이 나를 싫어하게 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남 박사님이 농사를 그 말 듣고 그럼 나도 농사를 지어야지 하면 그때부터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겁니다. 저는 계속 농사를 짓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나마 그렇죠. 싫어하는 사람이 적으려면은. 그러니까 내하고 경쟁 관계도 아닌데 그렇죠. 내하고 겹치지 않는 분야에 있을 때는 서로 좋은 친구였는데 네. 겹치는 부분을 하는 순간 이상하게 적들이 생깁니다. 예. 저도 우리 농업에서 제일 불가사의한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농가들은 조직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번 시간에 박 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20, 30년 동안 계속해서 농민 교육할 때마다 계속 해오고 있고 정부가 정책 사업으로 계속 이걸 추진하고 있거든요. 조직화로 해서 카르텔을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물량을 조절하고 가격에 대해서 내가 만약 1,000원 받고 싶으면 1,0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가지도록 노력하라고 권한을 부여해 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축산을 오랫동안 한 선배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선배님
아니 제가 수의사만 할 때는 되게 하연제 좀 좋아하는 것 같더니 목장한다고 했더니 돌아서는 농가들이 나오는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원장, 예.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가 고픈 거는 참는데 배가 아픈 거는 못 참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 그 외 생태계에서 보면 종 간의 관계를 4가지로 분류하거든요. 어떻게 분류하냐면 경쟁, 포식, 기생, 공생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에서는 어쨌든 뭐 모두가 경쟁이죠. 주어진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금치 얘기를 하면 여름철에 시금치가 재배되기가 좀 어렵거든요. 고온에 자꾸 죽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시금치를 따고 저기가 못 따면 제 시금치 가격이 오르는데 나도 따고 너도 따고 옆집도 따면은 시금치 가격이 여름일지라도 폭락을 하죠. 예,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농업은 특히나 경쟁에 시작부터 끝까지 내 무릎이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경쟁에 노출되어 있고 경쟁만이 농업에서 살 길이다.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포식자도 나타나고요. 뭐 장목반의 회장님, 그 회장의 회장님. 그러면 그 포식자 옆에 기생자도 나타나고요. 그런데 경쟁을 선택하는 대부분 그리고 거기에 몰린 대부분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공생이라는 그 단어가 농업에서는 사실은 존재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공생이라는 단어가 없어진 것 같다. 그래서 아까 조직화라는 것이 사실은 돕고자 하는 마음,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나아가서 좀 다정한 그런 관계가 사실은 공생을 만들어내는데 경쟁에 너무 노출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고 살기 바둥거리다 보니까 아마 공생이란 단어가 점차 사라진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조직화라든지 함께 하고자 하는 것들이 좀 많이 퇴색되고 경쟁만 남은 농업도 그런 거 아닌가. 사실 그 한 40년, 50년 전에 지역에서 사과 과수원, 포도 과수원 한다 그러면 예전에는 엄청 부자였다고. 부자였죠. 엄청나게. 지금 영동 같은데 사과 농사 짓는다 그러면 먹고 살기 또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가 예전에는 먹고 살만하니까 공생할 수 있었고 옆집이 힘들다 그러면 도울 수 있었다면 아마 30년, 40년의 지금 현재는 공생보다는 경제에 오랫동안 놓여 있어서 조직화가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래서 저는 부모님, 할아버지도 농사꾼이었고 부모님도 농사꾼이었고 저는 잠깐 오히려 그거를 벗어나서 잠깐 다른 길로 간 게 수의사고 다시 본연의 모습인 농부의 자식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시골을 다시 우리 고향에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얼굴도 잘생겼고 공부도 잘하는데 수의사만 하지 목장까지 하니까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동네 갔더니 우리 동네 형님이 그러는 거야. 지금 지사장님 이야기랑 똑같아요. 아이고 현재야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니까지 목장한다 그러노. 니는 그만 수의사만 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경쟁하고 가열의 문제인데 무슨 말이냐면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에 수의과 검역원의 바이러스과에 잠깐 일용직으로 일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 실험실에서 항상 루틴하게 하는 일이 뭐냐면 항상 셀 컬처를 해야 돼요. 세포를 배양해야 돼요. 그럼 제가 매일 아침에 가서 세포를 키워요. 그러면 무균실에 들어가서 세포 하나를 이 디스크에 접종을 하면 처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개가 2개 되고 2개가 4개 되고 4개가 8개 돼요. 그러면 이 빈 디시가 꽉 찰 때까지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세포들끼리 서로 격려합니다. 아이고 힘들지 우리 잘 살아보자고 서로 격려하는 물질이 나와요. 목소리가 들려요? 아 그럼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가밀해가지고 표면이 꽉 차잖아요. 그때부터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서로 죽이는 물질이 나옵니다. 서로 죽이는 물질이 나서 세포들이 붕 떠오르고 그때부터 서로 톡신을 내놔서 잘 자라지 못하게 돼요. 똑같은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쥐를 이 방에다가 쥐 암수 2마리를 풀어놓으면 얘들이 일정 밀도가 차기 전까지는 서로 격려합니다.
서로 도와주고 협업을 해요. 그러다 여기가 더 이상 밀도가 높아서 편안하게 살 수 없는 환경이 됐다고 판단되면 서로 물어서 죽여요. 소도 마찬가지거든요. 소도 100마리 키울 수 있는 공간에 80마리를 키울 때는 서로 행복한 소예요. 근데 100마리 키울 수 있는 공간에 101마리가 들어오면 한 마리가 도태되는 게 아니라 101마리가 다 어려워져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수의사만 하다가 젖소 목장을 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제가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는데 지금 지사장님이 그 이야기 하시니까 아, 자기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거네. 아, 이제 알았네, 내가. 그럼 우리나라 예. 농업의 종사자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젖소 목장 할 때는 80년도에는 젖소 5마리만 키워도 우리 아들을 대학 보내고 돈을 벌어서 혹시 1년 뒤에는 논도 한 마지기 살 수 있는 구조였는데. 옛날엔 젖소만 있어도 부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 왜 저도 기억나는 게 논 한 마지기 팔아서 젖소 한 마리 사는 그런 구조로 우리가 낙농을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100마리를 키워도 그때 10마리 키우는 수익이 안 나와요. 어찌됐든 먹고 살기 힘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목장 한다 했더니 사람들이 다 싫어했던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땐 그 원장님이 너무 잘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네, 좀 영향이 있죠. 영향이 있었던 것 일단은 같은. 뭐 저도 뭐 그 의견에 동의하고 싶네요. 네, 아주 동의합니다. 네. 네. 저 궁금한 건 몇십 년 전에는 젖소 10마리로 뭐 자식들 대학도 보내고 먹고 살만하고 차도 끌고 이랬는데 옛날엔 제주도에서 귤 한 나무 가지고 대학 보냈던 이런 네. 전설 같은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젖소 100마리, 200마리 가지고 요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실 생존을 논의해야 되잖아요. 예, 예. 왜 그런 것 같은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쌀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장을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기농 우유를 생산하게 돼서 우리 소들이 먹는 풀 중에 일부분을 독일에서 수입하는 풀이 있어서 이제 유기농 인증을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되면 그 풀을 생산하는 현지에 가서 우리가 직접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럼 제가 유기농 인증 업체랑 저희 풀을 수입하는 그 농지에 가서 유기농지를 둘러본다고 한 몇 년 동안 1년에 2-3번씩 독일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를 지금 돌아가셨지만 항석중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저희들을 한 일주일 열흘 계속 그 벤츠 봉고를 타서 계속 그분이 직접 운전하시고 우리가 일본 전역을 돌면서 농업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항석중 박사님이 이야기했던 게 생각나요. 그분이 처음에 축산과학농진청에 근무하실 때 공무원 월급이 쌀 한 가마니였대요. 그런데 지금 젊은 공무원들한테 쌀 한 가마니 줄 테니 공무원 해라 하면 단 한 명도 할 사람이 없다 이거죠. 우유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30년 전에 젖소 한 마리가 송아지 한 마리가 150만 원, 100만 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젖소 한 마리 가격이 5만 원, 10만 원, 어떨 때는 심지어 공짜로 줘도 안 가져가요. 우유 가격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는 먹고 살기 힘들고 영양이 불균형한 상태에 식량이 불균형한 상태에서는 부족한 상태에서는 우유가 귀한 존재였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낙농진흥 정책을 정부 주도하에 강력하게 펴서 소의 숫자도 많아지고 사양 기술도 높아지고 소도 개량이 많이 되면서 이제는 누구나 우유를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더 이상 우유가 특정 계층에서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 아니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이 되면서 그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국민들은 소비자들은 이제 흔하게 먹는 식품이 되어버렸는데 그렇죠. 생산자는 뭐라 그러죠? 소득이 뚝 떨어져 가지고 갑자기 잘 살다가 못 살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우유 1리터에 들어가는 생산비라든지 제반 고정비를 빼고 남는 잉여 수익이 그 당시의 물가 대비는 큰 수익이었는데 지금도 그거의 변동폭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젖소 한 마리가 30년 전에 송아지 한 마리가 150만 원 하던 게 오히려 뭐 많은 물가 이야기를 할 때 짜장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때 그 짜장면이 자기 기억에 얼마였는지가 그 사람 나이를 대변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근데 그게 지금
6,000원, 8,000원? 7,000원 7,000원? 정도 하죠. 7,000원, 그죠. 8,000원씩 하죠. 뭐 이제. 그죠. 남 박사님은 얼마였습니까? 짜장면이 기억하는 첫 짜장면의 기억. 아마 몇백 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몇백 원요? 그죠. 자, 그러면 1,000원이 안 됐어요. 그럼 몇 배 올랐어요? 저 지금 8,000원이라 보고. 한 2, 30배 오른 것 같아요. 그죠. 자, 네. 그럼 우유는 어떻게 됐겠어요? 우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안 올랐죠. 농가가 받는 가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3배 이상 안 올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유가 옛날만큼 소득원이 되지 않는다. 사실 이제 이거를 설명하는 경제 이론이 있잖아요. 이 코크런의 트레드밀이라고 트레드밀이고 그런 런닝머신. 이론이 있어요. 이게 1958년 경제학자, 농경제학자죠. 코크런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드는 이론이 또 뭐냐면은 농업 기술이 발전하면 우리가 다들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그 농업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은 생산성이 아주 높아지잖아요. 그러다 농산물 가격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가는 같은 소득을 유지하려 그러면은 면적을 넓혀야 돼요. 일반적인 그 농가들은. 근데 이런 게 사실 지난 한 5, 60년 동안 계속 일어나왔었거든요. 농업 기술은 계속 발전시켰죠. 과학자들이 농기계도 도입하고 좋은 품종도 도입하고 좋은 품종도 도입하고 이러면서 생산성은 계속 올라가니까 오히려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이 생산자는 규모를 넓히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을 쓰지 않으면 점점 가난해지는 현상이 있잖아요. 이게 일어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체로 이제 그 농가 규모 자체가 커지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외국은 이제 농가들이 빠져나가면서 뭐 땅이 넓으니까 농가들이 많이 커지면서 어느 정도 맞춰 나갔거든요. 그래도 못 맞추는 건 직불금이다 뭐다 이제 이걸로 보완을 해줬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농가 자체가 규모가 클 수가 없잖아요. 농가 숫자가 줄어들면서 농경지도 같이 줄어들었고, 근데 한겨농지부터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나온 거죠. 커질 수 없었다 하는 거의 기준이 좀 다른 거죠. 여기서 기준을 외국에 비하면 커질 수 없었지만 우리나라만 보면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서 30년 전에 목장당 사육두수하고 지금의 사육두수는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적어도 뭐 한 100배 정도 커졌죠, 사실은. 그렇지만 외국의 패밀리 사이즈의 목장, 예를 들면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 사이즈의 차기두수는 400두 정도를 부부 노동력이 할 수 있는 400두를 패밀리 사이즈로 보는데 우리는 부부가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육 환경에서는 차기두수 40두를 부부가 할 수 있는 그 패밀리 사이즈의 젖소 목장 규모라고 봐요. 실제로 차기두수 40도가 넘어가면 부부 둘이서 하기 어려워져요. 근데 뉴질랜드는 400두까지 부부 2명이 한 4남매, 5남매 되는 애들 데리고 충분히 커버가 돼요. 근데 이거를 외국에 비해서는 규모가 안 된 거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있는 안성 지역에 건강면이라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건강면은 건강저수지가 있는 곳이죠. 예. 낚시터 좋은 데가 있고요. 맞습니다. 거기 한 개 면에 30년 정도 전에는 젖소 목장 200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몇 개 있냐면 2개인가 있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사육두수는 그때도 40만 두고 지금도 40만 두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결국은 100배 커진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품목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첫 번째 말씀하실 때 그러면 우유가 이게 식량이냐 아니냐는 논쟁을 했었잖아요. 예를 들면은 당시에는 그러면 80년대쯤 됐을 때는 우유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식량이라기보다는 사치품에 가까웠죠. 그 부분을 저는 지금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유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소비자들만 먹었기 때문에 값이 높아도 됐었고 지금은 이제 모든 국민이 다 먹는 식품이 돼버리니까 이제 가격이 저렴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는 거죠. 모든 국민들에게 우유를 이제 풍족하게 줄 수 있는 이런 시대를 만들었던 거고 농가들은 그럼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요. 이게 규모도 커지고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예전보다 잘 살고 있지는 못하다. 상대적으로 아마 그렇게 느끼시는 게 아닌가.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박재호 지사장님하고 안성에 있는 팜랜드를 하는 곳을 들렀는데 거기가 1969년도 10월 11일 날 한독 낙농 시범 목장이라는 걸로 출발했어요.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가봤더니 거기에 축산이 발전돼 있어서 거기에 명확하게 돼 있어요. 국민 건강 정진을 위해서 한국 낙농 축산의 발전을 위해서 독일의 기술자들과 중장비를 가지고 와서 거기 40만 평 초지를 닦아서 젖소 200두가 들어오고
독일의 기술자 수의사들도 들어와서 우리나라 근대식 낙농의 시범 목장, 교육 목장으로 출발했던 데가 거긴데 그때는 앞에 단어가 재밌잖아요. 국민 건강 정진을 위해서. 예. 그죠? 예전에는 우유가 예, 그렇다고 믿었죠. 단백질이 예, 예.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기였으니까. 그래서 낙농진흥법이 만들어지고 낙농진흥회가 만들어지고 낙농을 장려하던 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던 사이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했냐 하면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은 거의 없고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된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농업은 잘 모르겠지만 낙농은 이제 더 이상 국가에서 진흥하는 사업의 분야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가. 중요한 포인트네요. 예, 예. 지금 두 번째, 이거를 식량 안보를 하는 측면에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가져가야 될 품목인가. 그거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으면 지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농업 문제를 다룰 때 이런 좀 철학적인 그런 질문들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이거에 대한 토론이 우리나라 농업에서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이게 저도 연구소 있고 그다음에 수많은 토론회, 학술 토론회 가보지만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경제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은 지금처럼 그럼 낙농이 그러면은 예전에는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가 있었잖아요. 특히 애들인데 특히 발달기에 애들이 있는데 이제 좋은 우유를 먹이는 건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지금 많은 ODA 사업에서도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실 낙농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지금은 약간 그런 성격이 바뀌었어. 근데 그때 만들어진 국가 시스템, 국가가 개입했던 그래 진흥을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국가가 만들어놨던 시스템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낙농진흥회도 있고 낙농진흥법도 있고 맞아요. 국가가 장려하던 산업이었는데 지금도 계속 진흥을 하고 장려하는 사업의 영역에 둬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논의가 없고 두 번째 그때 진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지금도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 다들 힘든 거죠. 국가도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 속에서 생산을 하는 농민도 힘들고 지금 누구도 그다음에 그거를 가져가서 가공을 해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유업체도 누구도 지금 성자가 없어요. 근데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사람이 없는 거죠. 그 듣다 보니까 그 워낙 똑똑하신 분들도 많을 테고 그리고 이게 또 사업이고 또 우유를 가져가는 사람, 파는 사람 모두 다가 이 상황을 인지하실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이 본질적인 이런 문제를 수면에 이런 문제가 떠오르지 않고 논의되지 않고 철학적으로 또 이게 또 나아가서 경제적으로 이런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사람이 없는 상태로 답보 중인 건가요? 지금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약간 좀 박쥐 같은 인간이잖아요. 그죠? 농민들이 볼 때는 수수한 농민이 아니고. 어쨌든 잘생긴 박쥐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가요? 수의사가 볼 때는 저 자식은 수의사만 하지 뭐 지가 목장까지 한다고 이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좀 객관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국가가 장려하는 그 진흥법 안에서 낙농가는 먹고 살만한 위치에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이게 한 10년이나 15년에 걸쳐서 일어나야 될 일이 기후변화나 팬데믹이나 코로나가 거치면서 이제는 바로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이제 테이블에 아주 순식간에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할 때는 이런 아까 가밀 이야기도 하셨고 또 하나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5,200만 명이 먹는 우유를 불과 4,500명이 생산하는 시대니까 제가 계산해 봤더니 15,000명이 그러니까 젖소 농가 한 농가가 15,000명한테 공급하는 우유를 생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먹고 살기 힘든 지경에 빠졌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낙농가가 어려웠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낙농가만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낙농가 중간에 가공하시는 분, 그다음에 그 가공하는 회사, 소비자 누구도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국가는 국가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가 관리 품목 중에 우유가 들어가 있는데 스마트폰은 100만 원 하던 게 120만 원대도 언론이 가만히 있는데 1,200원 하던 우유 가격이 1,210원만 돼도 MBC, KBS, JTB, YTN, 연합뉴스가 다 똑같이 일제히 방송해요. 우유 가격이 높아져서 국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불과 10원 정도 올랐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극도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5년 내로 50% 저는 100% 없어진다고 봅니다. 우유가 우유 농가가. 우유 농가가. 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 하나가 그 이익을 다 가져가냐. 아무도 성자는 없어요. 제가 봐서는. 저는 이제 좀 확 와닿는 게 뭐냐면은 우유사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누구 하나 성자가 그래요? 없고 네, 맞습니다. 누구 하나 행복하지 않다는 게 네. 예, 예. 사실 농업 분야 전체가 다 그래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소비자들도 아. 그렇고요. 농업 생산자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뭐 그렇죠. 여기에서 이게 농업과 이제 같이 있는 관계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는 그런 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누구도 다 행복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돼버렸죠?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또 황석중 박사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황석중 박사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첫 번째 농업은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안전한 식량을 공급하는 위치에 있다. 두 번째 독일에서는 경간 보존학이라 하는 게 200년 전에 있었고 농민은 국토 경간을 보존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 독일은 그걸 인정한다. 세 번째가 제가 굉장히 감명 깊었는데 농산물 가격이 높아지는 것,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절대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농산물 가격, 농민이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 농민이 부자가 되면 그 나라의 모든 국민은 불행해진다. 그래서 농업은 절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꾸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규모에 상관없이 그 나라 중산층이 버는 소득만큼을 보존해주는 보조금 정책을 유럽은 굉장히 발달돼 있다. 네, 그래서 농업을 떠나지 않게. 그때 그래서 그분이 비판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때 벌써 한 15년 전인데 그때 우리나라는 어떤 정책을 했냐면 돌아오는 농업 정책을 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아주 제가 유튜브라 심하게 말씀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비판을 하셨어요. 있는 사람도 돈을 벌지 못해서 떠나는데 떠나지 않는 농촌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어떻게 국가는 지금 도시로 농업에 한 번도 접촉 기회가 없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정책을 하냐 하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농민이 농지를 떠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를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나라의 중산층이 누리는 살만큼의 복지와 소득을 보존해줘야 되고 거꾸로 그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농민은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부당한 수익을 취하는 순간 국민의 생활은 피폐해진다. 그게 소비자와 농가와 정부 간의 협의가 돼 있다. 독일은. 그래서 수많은 농업의 보조금이 농민한테 가는 거를 건 85% 이상이 인정하고 수긍한다. 그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이제는 심각하게 그 부분, 농업의 공익적인 부분, 사회 기여적인 부분을 어떤 경제적인 측면의 접근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제가 머릿속에 든 생각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독일은 사실 농업이라는 게 그 전후에 굉장히 파괴됐다가 다시 재건을 하면서 어느 정도 구조화가 됐었잖아요. 산업화돼 오래된 경험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뭐 80년대, 90년대까지 이제 뭐라 그러죠? 전후 세대들이 계속 농촌을 지켰잖아요. 지금 이제 전환기에 있다 그래요, 농업이. 근데 우리나라 농업은 그렇게 가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고민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게 어느 정도가 이제 최적의 규모고 최적의 컨디션이 되는지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면 농업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농가라든가 이런 단위 조직들 있잖아요. 이런 조직들과 유통 이런 것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500평, 1000평 짓는 농가가 있어. 예를 들면은 그 농가가 그러면 중산층도의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느냐? 저는 이거는 지구상의 어떤 국가도 그렇게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농업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아무나 저도 그것 때문에 이제 누가 귀농 귀촌 정책을 함부로 펴는 거 있잖아요. 무작정 숫자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싫어한다고 하죠. 약간 거부감을 약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농업을 만들어 가야 될지 아니면 그리고 어느 정도 어떤 작물은 어느 지역에 어느 지방에서는 어느 정도가 그러면 우리가 그런 중산층의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슷하게라도 보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표준화된 모델이 있고 그 비슷한 모델이 만드는 농가들을 늘려가야 될 거잖아요.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저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름이에요. 이름. 그 이름하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의 정의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중산층 정도의 생활을 보존해줘야 되는 농민 할 때 농민의 정의는 뭐냐 이거죠. 자, 수원에서 그냥 내가 은퇴하고 텃밭에 2평 정도 짓는 이거를 농민이라고 볼 거냐 아니면 자, 지금 말씀하셨듯이 500평 이상을 농민으로 볼 거냐 300평 이상을 농민으로 볼 거냐 아니면 소는 10마리 이상을 농민 이거에 대한 첫 번째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럼 농민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농민의 기준이 있으려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식량은 뭐고 식품은 뭐고 농업은 뭐고 농작물은 뭔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뭐냐면 이 사람은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농업에 종사하냐 이 사람은 자기의 하나의 취미나 여가 활동을 위해서 농업에 종사하냐 제가 사실은 챗GPT에 한번 물어봤었어요. 식량은 뭐고 식품은 뭔지. 그랬더니 아까 우리가 논의한 거하고 거의 비슷한 답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식량은 곡물을 식량이라 한대요. 그래서 양곡법이 별도로 있더라고. 그런데 해외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푸드, 그냥 식품으로 다 본대요. 인류의 생존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먹거리를 식량이라 그 큰 틀에서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식량 정책이라 하는 거는 아주 협소한 의미로는 곡물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우유는 그러면 곡물이냐? 아니죠. 농업이냐? 농업은 맞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농업이라 하면 경종을 농업이라 부르고 농업에 별도로 축사는 그냥 축산의 한 분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농업 정책에 사실은 농업 정책에 축산이 크게 들어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축산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농민은 땅을 기반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농민이라 하고 소, 돼지, 닭을 키우는 사람은 농업의 범주에서 빼더라고요, 보통. 통상적인 관념적인 언어에서. 예. 그러면 자, 축산에서 보는 축산인, 농업에서 보는 농민의 정의가 바로 서야 되고 그러려 하면 정책에서 보는 농민은 기여도나 어떤 활동에 있어서 그걸 정의를 내려야만 그 다음 단계가 나가는 거죠. 사실 이제 그렇게 들어가면은 뭐 그런 토론이 아마 밤을 새야 될 것 같고 거대 담론 같고 거대 담론 같고 네, 이제 거대 담론 같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를 들면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게 만약에 있다 하면은 벼농사 같으면은 10,000평 정도를 농사를 짓는 벼농사 같으면은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소득 범위 있잖아요. 이 정도가 나오도록 농업 정책을 설계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가격도 이 범위 내에서 가지고 그러면 젖소 같으면 예를 들면 몇 마리의 젖소를 가지고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농가는 어느 정도의 소득 범위를 가지도록 이렇게 제도를 설계하겠다. 작게 하든 크게 하든 상관은 없는데 시대에 따라 조금씩 조정은 해야 되겠죠. 저는 이런 하나의 표준 모델이라 그러나 뭐 존재할 수는 없죠. 이상주의자니까. 이상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렴풋이 좀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누가 농민이란 거는 너무 어려운 주제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경영체 등록 정리를 하는데 이제 300평 이상이잖아요. 그죠? 이건 경영체 등록 기준에 보는 거고 이게 300평 이상만 농민이고 250평은 농민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어렵잖아요. 누가 농민이냐도 사실은 너무 어려운 주제라 가지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는 경영체 등록 제도라는 것도 별로 좋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과도하게 어떻게 보면은 정책 대상을 너무 많이 늘려버렸어요. 서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서 직불제를 할 때는 농가들을 직불제를 줄 때 규모에 따라서 주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그죠. 뭐 지금은 좀 친환경 이런 다른 게 들었는데 예전 한 90년대 2000년 한 10년까지는 면적이 크면 무조건 직불금이 컸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규모를 일단 키우는 게 목적이었죠. 농가가 일정 규모가 돼야만 이 시스템이 작동하니까. 근데 우리는 일정 규모가 도달하기 전에 너무 많은 정책을 들여왔어요. 유럽의 정책들을. 그러다 보니까
경영 규모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 정책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농가 숫자가 오히려 너무 늘어나 버린 거예요, 이게. 그리고 주객이 전도돼 버린 상황이 나온 거죠. 지금 그러니까 다시 누가 농민이라는 논쟁을 다시 하잖아요. 이걸 다시 되돌릴 수 있느냐? 못 되돌려요. 그래 한번 준 거는 다시 뺏을 수가 없다. 그래서 줄 때 잘 줘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 농업 정책을 보면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하지 뭐 쓸데없이 네가 뭐 그런 일을 하려고 하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불합리함도 알고 옳지 않다는 걸 알지만 묻어두고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 친구가 정의를 해주더라고요. 그거를 경로 의존성이라 한다 하대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까 이야기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누가 맞다 안 맞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걸 떠나서 제 개인적인 느낌은 이제 농업에 있어서 특히 낙농에 있어서는 기존의 경로 의존성을 벗어나야만 될 때가 됐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사실 우리 농업 모두가 다 그렇지 않나요? 정말로 벗어나야 될 때가 지났죠, 사실. 많이 지나버렸어요. 많이 지났죠. 많이 지나버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어렵죠. 모든 사람이 다 힘들게 노력하고 또 그렇잖아요. 농민들 다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해요. 네, 뭐 모두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요. 그 대부분이 그렇게 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물가가 비싸다고 얘기하고 있고 맞아. 잠시 쉬었다가 잠시 쉬었다가 오늘 본격적으로 해야 될 논의 있잖아요. 우유값은 왜 비싸졌는가? 낙농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정말로 낙농가는 하현재 원장님 말씀처럼 절반이 다 사라져 버릴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